GDP 5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왠지 될 것 같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신뢰에 좀 금이 간 그런 사례다 이것은. 네. 10억이냐 50억이냐 사실은 그런 문제 이전에요. 기대를 했으면 그 기대에 맞춰서 당분간 그렇게 모든 정책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상처를 입었다 우리 투자자들. 굉장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네. 그냥 돌아가는 게 맞다. 이것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고.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협정 내용이 연일 세계 경제를 강타를 하면서 심지어 미국 경제에까지 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통계마저 나왔습니다. 노동국 통계국장을 즉석에서 해임할 정도로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과중에 우리나라가 마침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첫 장애물 또는 과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미 관세 협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호불호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15%의 최저 관세율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또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 서민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민 지원 금융도 받으셨을 거고 한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제통이시고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주시고 또 찌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삼선 의원이시고 최고위원이십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 협정을 우리가 마침내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전 이제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 선방. 네, 네. 최선을 다했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꽃놀이패 비슷하게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하려면 해라. 뭐 아니면 말고, 그죠? 뭐 아니면 어차피 관세를 때릴 테니까. 그러면 관세 때리면 어차피 한국 회사들은 미국에 와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좀 약간 그런 태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관세 물고 와서 한국 회사들이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웠죠. 거기다가 뭐 직전에 보면 BBB 그죠? 네, 감세 법안이 뭐 통과가 막 되고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기양양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산업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일본이요. 좀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것 네.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아무래도 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지나치게 사실 투자에서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게 있고 또 그 투자를 갖다 금융 투자를 또 해버리면서 그 투자 유형이나 방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옵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간에 구두로 협의된 내용 외에는 지금 국민들께 전달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단지 말씀 주신 대로 15% 관세에다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문제 이게 조금 이슈화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선업의 협력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 한다는 내용도 알려져 있고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에 백악관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보시기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상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일단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것을 정부가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블러핑을 또 잘하는 그렇죠. 경향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 아마 쌀이 아닌 네. 제가 생각할 때 쌀이 아닌 다른 품목들 중에서 네. 이게 개방을 더 추가로 한다라기보다는요. 네. 사실 우리는 어차피 FTA였기 때문에 뭐 이제 관세가 있었던 게 특별히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비관세 장벽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뭐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검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네. 그래서 검역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출을 못 한다라고 주장하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네. 있었는데 네. 이런 비관세 장벽이 너무 심하다라고 미국 측에서 불평 불만을 계속 해왔던 그런 과일 문제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검역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합의된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던 한미 FTA 정말 그 어렵게 4대 선결 요건까지 만족시켜 가면서 국민들의 저항까지 견뎌내면서 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한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번에 잘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카드로 제출하고 하는 내용은 보면 이게 과연 미 의회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조용히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법도 워낙 잘 아시니까 국제법상 또는 미국 법상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도 긴급 재정명령이라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체제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WTO 체제 자체가 네. 거의 뭐 붕괴되고. 네,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WTO 체제가 이제 완전히 피크로 간 게 네. 2001년에 WTO에서 중국이 이제 WTO 가입하면서 네.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 피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하나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FTA를 이제 협정을 이제 체결을 네.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 WTO 체제로 대변되는 이 일종의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렇죠. 상당히 많은 풍요의 시대를 누려왔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그것이 깨지기 시작한 게 2007년 8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그 균열이 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사실은 좀 못 느끼고 있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그때 조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내놓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2기 때 지금 관세 협상이 쭉 나라별로 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WTO 체제가 공식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무역 체제를 주도해온 나라가 어디냐? 사실 그게 미국이었죠. 그죠? 네. WTO를 중국이 가입하도록 한 게 누굽니까? 그게 미국이었죠. 미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미국 손으로 지금 이제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 어떤 쭉 여러 나라들하고 이 관세 협상을 이제 시작하고 이걸 타결하고 하는 이 모습은요. 네. WTO 체제의 공식적인 붕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FTA 체제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네. 제가 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네. 어떤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제 FTA 체제가 이것으로서 종언을 구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 FTA 체제가 종언을 구함으로써 그럼 앞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WTO 체제, FTA 체제에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경제 체제가 이제는 다른 메커니즘 하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제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거,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도 다 바꿔야 되고요. 금융 정책도 다 바꿔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아주 그 지금 세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자유무역 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체제를 놓고 보면 월스트저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화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적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상황도 저희들이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느냐. 중국대로 사실은 2015년에 제조 2025라는 그렇죠.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준비들을 또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2007년 8년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네. 사실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굴기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쫙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지 이미 그 굴기의 계획이 제조 2025만 해도 벌써 이미 끝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10년이 예.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것이 이제 중국이 그러면 내수가 좋았느냐라면 계속 내수가 이제 부동산 거품이 심화되면서 내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산 국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렇죠. 내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시장 경제 국가라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네. 사라질 거 사라지고 망하는 회사 망하고 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가는데 네. 이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엄청난 투자가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예.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보면 뭐 금융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부동산 거품도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죠? 조정을 그 다음에 한 또 것이죠. 코로나도 오고 하면서 사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 중국은 뭐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단 말이지. 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산 국가니까 계속 끊임없이 생산을 과잉해서 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그것을 뒷받침해주면서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계속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 돼 있는 거죠, 중국도. 네. 저는 중국 경제도 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 중국 경제가 이제 어떤 폭발 직전에 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그러면 이 여파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경제에도 그렇죠. 미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우 취약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지금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조를 새로운 변화 구조 속에서 가져간다면 중국이 기존에 쌓아왔던 버블이 일순간에 터질 가능성, 경기 침체 불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게 또 다른 산업 구조, 금융 구조, 교육 구조, 노동 구조 모든 사회의 어떤 구조 변화를 요구한다는 아주 해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승자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각국 미국과 중국이 의도하는 바는 어디에 지금 이 싸움의 끝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타협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보면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국을 때리는 것 같다가도 이 히토리 문제만 딱 나오면 네. 또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아주 그 기행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의 흔적들을 보면 네. 그 기행의 끝에는 항상 자원이 딱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린란드도 그렇고,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이 북극 쪽의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그죠? 네.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빨리 이제 종식시키고자 하는 부분들도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보면 전부 이렇게 저는 어쨌든 이 자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지금 집중하는 부분도 결국은 자원하고 맞닿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 히토류는 사실은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히토류를 갖고 있는 대체 국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유일한 그 지금 현재 국가는 이제 베트남
정도라고 네. 보거든요. 예. 나머지는 사실은 없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재련하는 나라가 없는 거죠. 재련하는 나라. 그래서 이거 대체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대체 국가를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고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거기까지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대체할 어떤 대안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게 끝으로 가면 이제 중국이 여기에서 어떤 그 이 국내의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국내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항상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을 믿고 그죠? 투자를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실은 뭐냐 하면 과잉 공급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시장을 닫고 있고 네. 계속 배제를 하고 있고 예.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좋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보호무역 상황에서 전부 다 신제국주의 시대로 막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결국에는 물건을 팔거나 그들의 팽창된 경제를 갖다가 어디에 소화시킬 수 없으면 불만이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어떤 공황 상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네. 그러면 이 불만이 쌓이면 이것을 어디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것은 정치적 불만으로 또 이것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떤 극단적 선택을 뭐 고려할 아주 그런 네. 뭐랄까요? 이거 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뭐 대만에서의 충돌 문제 혹은 대만의 침공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이 예측하는 게 아니냐. 갑자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위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모든 우리가 예전에 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히틀러의 등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경제적 불황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은 대외적인 침공을 선택하게 되고요. 네. 경제 어떤 내부에서의 정치적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적인 어떤 침공 이런 걸 우리 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다 보면 방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나리오, 이런 대응책, 구조의 변화, 사회의 변화 많은 분들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저희들이 봐도 되겠죠? 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거는 그냥 고민을 해봐야 예, 답이 그냥 나오는 이게 거니까. 이제 그럴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네,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앞서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해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관세 가지고 자기들에게 부과를 하겠구나라고 대응을 해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 물론 정부의 존재라고 할까요? 국민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분야가 행정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잘 안 하는 분 같던데 관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이 조선 산업이 강하다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떤 의도라고 보시고 이번에 한미 관세 협정에서 나온 또는 대표단께서 교섭하신 분들이 들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전 정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네. 말씀하셨죠. 정상끼리 어떤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하셨고. 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미국의 또 해군 그 장관이
경남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나서도 입이 쩍 벌어졌다 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도 그럴 것이 저도 한국의 조선소를 많이 가봤지만 거의 다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조선소를 가보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네. 일단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조선소를 딱 가보면 그냥 바로 체감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가서 보면요. 이 조선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작동되는.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참 막 일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미국의 조선소를 가면 이게 뭔가 생산성이 굉장히 낮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일단은 이 숙련 노동자들이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조선소의 아주 피크, 그러니까 그 조선소가 굉장히 잘 나갈 때가 60년대 뭐 이럴 때인데, 네. 65년 이럴 네. 때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된 때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때는 이제 한참 전이고요. 미국의 조선소 조선 제조업은 이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된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파괴된 지가 상당히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네.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배가 뭐 전 세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뭐 한 1%대 정도의 점유라고 하고요. 네. 조선업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 군함의 설령 그러니까 군함이 제조된 지가 다들 뭐 한 5, 60년 다 지났다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 배가요. 한마디로 느낌이 뭐냐? 배에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꼴이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유사시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해상 패권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면 이 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면 그것을 바로바로 수리하고 새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어디 가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그리고 한 도크에서 배를 건조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도크에서 배를 갖다 1년에 건조를 갖다 그래도 한 2, 30척을 만들어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기껏 해봐야 한두 척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갔더니 이 어떤 크레인 있죠. 네. 크레인에 이제 말하자면 페인트 칠이 거의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에 야 이거는 뭐 보물인 걸 금방 네, 느낌을 받겠네. 이 뭔가 폐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필리 조선소에 저는 갔었는데요. 네. 그 필리 조선소에 배를 만드는 도크를 말하자면 식당이나 카페로 쓰고 있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사용화된 거죠. 그렇네요. 그걸 예.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살리는 게 투자를 해서 다시 한다고 됩니까? 없어진 생태계는 다시 복원이 금방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어떤 군 관계자, 특히 해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조선소 와서 네. 너무 부러운 거죠. 와서. 그런데다가 지금 뭐냐면 세계 1위의 조선 대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미국은 사실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세계 1위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이 뭐 세계에서 지금 한 60몇 퍼센트 거의 70%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2위거든요. 네. 물론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가 더 그렇죠. 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 아니면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죠. 일본이 좀 있지만 일본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본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정말 조선만큼은 한국 발목이라도 한국을 정말 꽉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은 이제 딜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럼 저 사람 꼭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딜을 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조선업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딜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투자 그 금액에서 3,500억 불 이렇게 우리가 딜을 했는데 네. 그 3,500억 불보다 더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네. 일본이 5,500억 불을 그렇죠. 하기로 했으니까 예. 거기에 상응하는, 왜냐하면 흑자 규모가 비슷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걸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경제 규모가 우리가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버티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불을 하되 그 중에서 1,500불은 네. 우리가 조선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1,500불은요. 우리가 조선으로 투자를 미국에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그냥 다 한다라고 해도요. 그 1,500억 불을 우리가 그냥 투자를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미국 조선소에 한국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투자한다고 그게 돌아가느냐 그 조선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태계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것은 배를 만들려면 숙련 노동자가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일을 합니까? 거기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해본 적이 없거나 해도 그 생산성이 안 되는 노동자들 투성인데 네. 누가 그걸 하냐고 한국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통째로 옮겨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선소하고 합작을 하거나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 조선소하고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투자를 해도 우리한테 그만한 일거리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조선소에서 일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끔 설계하느냐. 네. 이게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끔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건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일을 갖다가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체 여러분들께서 이현주 의원이 지금 장시간에 오랫동안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발로 뛰셨어요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 계시면서 포항제철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U자 형태로 도시면서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여러 가지 국가의 현장을 발로 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사항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90%를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겠다. 방금 1,500달러는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본에도 그렇고 90% 수익은 우리가 다 가져갈 것이고 어디다 투자할 것은 내가 다 정할 테니까 이거는 내가 결국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씀에도 약간은 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이 3,500억 불 그 펀드에서 일종의 금융 패키지인데요. 이게 네. 이제 보니까 그 러트닉 그 상무장관. 예,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자, 그러니까 에쿼티나 이제 펀드 그다음에 이제 개런티 보증 이런 걸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금융 패키지를 조성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얘기한 것 같은데 다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5,500억 불을 이렇게 통째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서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했던 점인데요. 네. 저는 일본이 굉장히 이
딜을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보면 잘못한 게 꽤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 어떤 말하자면 이 산업을 갖다가 이 한정을 짓지 못했어요. 네. 그냥 무조건 5,500억 불.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안에서 그러면 3,500억 불을 하되 네. 1,500억 불은 조선, 예. 그 다음에 2,000억 불은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을 하면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일종의 이제 코트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90% 그것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협상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예컨대 그 과정에서 그 협력 그 전략 산업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남는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6세대, 하는 데 인공지능 있어서 6세대. 그죠? 예. 네,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굉장히 막 미국한테서 주문 받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걸 만약에 미국이 우리 삼성전자에다가 주문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네. 그럼 우리가 그거 투자한다고 그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있으면 그래서 전략 산업 분야에서 네. 기술 협력을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지어놨기 때문에 리밋을 그래서 그것을 잘 설계하고 그것을 끌어내는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혹시 이번 대통령 순방하실 때 따라가시지는 않으세요? 같이 동행하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라서 그런데 저 아니, 방금 국회의원이라서.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주셔서 에이펙 회담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 관련한 전시회를 크게 열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개방형 형태의 중국의 AI와 폐쇄형 형태의 미국의 AI가 패권 다툼이라 그러면 게임은 안 되는 이론이지만 어쨌든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네.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AI라든지 반도체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먼저 이런 거는 좀 같이 기술 협력합시다. 과거에 미국 덕분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도 성장을 했고 하니까 조선 산업도 우리가 키울 수 있었던 배경도 미국의 지원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얻어올 게 있다 그러면 AI 산업, AI 위원장이시죠. 그쪽에 위원회 위원장이시죠. AX 위원장. 예. AI 이제 강국위원회 산하의 AX 분과장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이 역할이 많으신데 혹시 대통령에게 이 분야만큼은 좀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AI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위해서 좀 지원이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쪽에. 그 이제 이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조선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조선업 부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나 제조업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네. 사실 노동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지금 또 이 불법 안 인자들 다 한다.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또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제 그 맞아요. 상황이 이제 예. 끝나버린 거죠. 예. 예전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면 제조업이 자국 안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공급망 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네. 자국 안에 제조업이 없으면 전략 산업의 어떤 안보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심각한 거거든요. 취약적이죠.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조 부활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첨단 제조업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법은요, AI를 통해서 자율 제조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AI를 통해서 자율 제조 말이 그렇지. 그게 아무리 제조 AI라고 해도 그게 프로그램이나 이 기술력은 AI를 쓰더라도요. 결국은 제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막상 이제 그 이노베이션 센터나 우리 현대차에 그런 걸 가봐도 그게
제조 공정을 모르면 네. 그 AI 자율제조 AI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 공정을 알아야 그 제조 공정에 따라서 네. 이것을 AI에 따라 AI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 공정에 정확하게 그 공정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공장 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때그때 생산량과 생산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절하게끔 하는 게 바로 자율제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결국 하게 하려면 공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제조 노하우는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밖에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건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아예 시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제조 노하우가 아주 잘 습득이 돼 있는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특히 그렇죠. 반도체라든가 네.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은 물론 아직까지도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워낙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아예 그냥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조 AI를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제조 AI를 확실하게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이 제조업을 갖다가 미국하고 한국이 한번 재패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솔직히 우리도 지금은 제조업에서 상당히 우리가 앞서 있지만 한국도 조만간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함께 할 만한 분야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중국은요 우리보다 훨씬 인건비도 싸고 제조업이 우리보다 훨씬 원가가 싼데도 불구하고 제조 AI를 갖다가 그렇게 앞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부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제조업 르네상스를 미국과 같이 한국이 한번 세계에 꼽혀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좋은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야흐로 큰 변화 속에 큰 물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SMR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소형 원자로를 네, 말씀해 네. 주시는 거죠. 그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제조 쪽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SMR 파운드리 이런 건데 그 SMR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넘어서서 사실은 개발도 한국 같은 경우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좀 가능한 거죠. 지금 이현주 최고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제대로 담으면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부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럼요. 믿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TSMC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데요. 네. 우리가 제조를 굉장히 사실은 그 폄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TSMC를 부러워하느냐, 그죠? 역으로. 그거는 제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누가 어떤 TSMC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데 제가 네.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그 TSMC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많은 설계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하지만 그 시스템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제조를 등한시하고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고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고 빅테크가 중요하고 AI가 중요하고 네. 하지만 만드는 것을 무시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밑바닥을 정말 사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이번에도 이제 관세 협상 이렇게 하면서 산업 공동화 위기에 처했거든요. 네. 철강, 석유화학 그렇죠. 이런 또 50%의 뭐 관세를 반도체, 맞으니까. 자동차 다 그런데 이걸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과제에 또 처해 있고요. 네.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산업 공동화 속에서 만약에 쓰러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미국처럼 제조업 공동화 상황에 처했는데 미국은 그나마 이런 어떤 빅테크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고 사실 국가 자체가 달러 패권이라든가 기축통화도 있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금융업도 있고 뭐 서비스 산업 뭐 IT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제조업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어요. 사실상 그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주식시장 5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국 제조업이 강해지면 주식시장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부동산 시장보다도 훨씬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국가 경제로 봐서도 그런 5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성준 정책위장이 이제 임기가 다 만료가 돼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만 작은 좀 소용돌이 작다고보다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게 왜 정책과 거꾸로 가지? 대통령은 앞으로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당에서는 뒤로 가는 이야기를 했지? 라고 하는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사실 발표되기 전에도 저는 좀 우려를 표시했고 그렇죠. 뭐 제가 네. 페이스북 같은 걸 봐도 네. 이원정은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발표 시점이라든가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이래가지고 드라이브를 막 거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또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이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겠다. 예, 주주제도의 이런 얘기도 투명성. 하셨고 예. 머니무브 얘기도 막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은요 온라인 시대예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 디지털의 소통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국민 주권, 당원 주권, 투자자 주권 이런 시대라서 이 온라인에서의 소통 공간에 의해서 거대한 어떤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종의 동학개미의 공동체랄까요? 그래서 야 우리 코스피 5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로 가자 하고 이제 딱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왠지 될 것 같고 이래서 신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바람 랠리에 나도 동참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내가 여기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신바람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마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월드컵 이런 것처럼 신바람 랠리가 막 해서 사람들이 신나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네. 사람들의 어떤 신뢰에 좀 금이 간 그런 사례다 이것은.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억이냐 50억이냐 사실은 그런 문제 이전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제나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좀 머니무브 되는 쪽으로 움직이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으면 그 기대에 맞춰서 당분간 그렇게 모든 정책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수라든가 아니면 부자 감세는 안 돼라든가 갑자기 다른 어떤 얘기가 탁 나오면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초점이 안 맞았다라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또 그 이면에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7년 8년 이후에 트럼프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 1기부터 해가지고 네.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제 인식들이 뭐냐면 야 아시아에서 이 백인 노동자들이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아시아나 이런 중국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어떤 그 위기 의식, 위기감이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냐 하면 자산 소득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임금 소득보다. 예.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월급 막 모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월급을 막 꼬깃꼬깃 모아봤자 보니까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에 집을 사고 하기에도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높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월급 모아서 뭐 어떻게 해라라는 것은 다 70년대 얘기고요.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5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젊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자산소득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월급도 모으지만 자산소득을 조금씩 모아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노후를 좀 준비하자. 사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인구 감소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옛날처럼 무슨 복지국가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국가를 믿고 그 복지를 믿고 내가 내 노후를 갖다가 의탁한다라는 것도 그거 어떻게 믿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배당 이 자본시장을 키우고 이 안에서 또 많은 사람이 투자하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그 성장한 기업들의 과실을 가지고 나는 또 배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배당 소득들이 모이면 내 노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선순환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실 꿈 같은 거죠. 우리의 새로운 우리 시대에 사실은 어떤 새로운 비전 같은 거예요. 물론 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코스피 5천의 꿈 이거를 함께 꾸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세대 개편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투자의 문제나 돈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투자자들에게 저는 사실은 굉장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래서 당에서도 당 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입장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런 소통의 문제고 상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게 맞다. 이것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이런 취지 코스피 5천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배당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기대에 맞게. 그런 이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또 지도부 안에서 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주가지수 5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식이라는 것과 5천이라는 숫자에 박혀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새 정부의 어떤 각오라고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서 글로벌 제조업을 AI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현주 의원 같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신 분이기 때문에 빈말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이현주 의원의 마지막 말씀 한번 주시죠, 멘트로. 네. 방금 이제 미국하고 한국 한미 관계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이제 저는 이 외교 관계 또는 이제 국제 간 협력 관계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정부도 실용적 외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정확하게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뭐 거친 뭐 방식 이런 거 다 떠나서 정확하게 미국의 산업 구조가 한국의 산업 구조하고
보완적 관계예요. 아까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정말 목말라 하고 네. 한국은 근데 첨단 제조업이 지금 꽃을 완전히 피운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뭐 반중 이런 걸 떠나가지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하고 손을 잡고 미국의 어떤 니드를 우리가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자본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기술이나 첨단 제조업은 좀 부족한데 자본은 넘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돈은 넘치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서로 그것을 교환하면서 이게 비즈니스를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서로 간에 서로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교환하면서 이것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나라들이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에서 보면 일종의 경제 외교고 경제 안보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를 보면서도 이 부분을 또 저도 또 역할을 또 다 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조선에서도 제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또 제가 조선 그 마스가 지원법이라는 것도 제가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제가 또 역할을 또 국회에서도 잘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마스크 회담 등 이현주 의원이 직접 기여하고 또 활동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 정부를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